이유원 작가 얘기를 했고, 미술시장 잠깐 얘기를 했는데, 그게 우리 이제 자녀교육에서는 뭐랑 연결이 되냐면, 경제 자체가 상류층 경제하고 그러니까 중산층 자체가 이제 거의 사라져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라든가 우리나라의 대기업 자체는 전 세계적인 경제에 있어서의 대기업은 아니에요. 1위 기업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삼성은 구글에게 밀리고 현대자동차는 테슬라한테 밀리고 뭐 계속 뭔가가 더 나은 기업들이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승자독식 사회가 온단 말이죠. 승자독식 사회는 왜 오냐면은 인공지능 시대가 오면서 더 승자독식이 쉬워져요. 왜냐면 굉장히 성능이 좋은 것을 더 풍부한 돈으로 더 좋은 컴퓨터를 사서 나머지 그 돈벌이들을 이렇게 싹쓸이를 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앞으로 더 심해지거든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이 심해지다가 경제권이 완전히 럭셔리한 소비가 가능한 상류층하고 거의 소비가 불가능한 서민층하고 양분화됩니다. 그래서 상류층들을 겨냥한 뭔가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면은 자기도 이제 개인적으로 또는 그 기업이 부자가 될 수 있는데 그 가능성이 대다수의 돈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공유경제에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지금 돈 있는 사람들이 공유경제 벤처기업에 돈을 많이 투자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 어떤 기업이 또 구글이 되고 페이스북이 되고 이럴 거라고 기대를 하는 거죠.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문화예술계에서 그 상류층을 상대하는 아이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저도 미술대학을 나와서 지금 그림 시장으로 들어가서 그 상류층의 경제권에 접근하려고 지금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근데 그 상류층의 경제라는 것은 가성비에 의해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산층 이하의 경제는 대부분 가성비로 돌아갑니다. 가격 대비 성능이 좋아야 돼. 가격 대비 옷이 예뻐야 돼. 그래서 계속 지속적으로 가성비 중심으로 돌아가는 경제권은 3D 프린터가 더 값싸게 뭔가를 제조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인건비를 안 줄 수밖에 없어요. 기업에서 인건비를 안 줘야만이 물건을 싸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은 앞으로는 가장 비싼 게 인건비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건축비 보면은 건축비의 절반이 인건비라고 하잖아요. 그 일꾼들. 그러면은 건축을 만약에 3D 프린터로 컴퓨터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돼요? 건축비가 절반을 아끼게 되는 거죠. 인건비가 안 나가니까. 바로 그런 현상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인공지능 로봇이 됩니다. 3D 프린터가 주는 3D 프린터가 얼마나 우리 자녀들의 직업을 많이 빼앗고 인공지능과 로봇이 지금 그 과정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몇 가지 자녀 교육에서 우리 한국의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은 글로벌 넘버원 기업 자체가 지금 없다고 봐야 돼요.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중소기업화돼요. 다 분할되고 삼성이 지금 막 팔고 있는 거 아시죠? 기업들 줄이고 있단 말이죠. 중소기업화로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일자리는 더 줄어드는 거예요. 한국은. 외국계 기업이 들어오게 되고 외국계 기업에 못 들어가면 이제는 나 현대 다니는데 삼성 다니는데 이런 말도 못하게 될 거예요. 창피해서.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기업에 다니고 있다고 누가 말하고 싶어 해요. 지금까지는 좋았죠.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들게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일자리와 관련된 핵심적인 대안이 공유경제하고 창의상상 농업하고 또 하나가 문화예술이에요. 근데 문화예술이라는 것은 특수성이 많기 때문에 그거는 뭐 이렇게 대중 강의에서 할 만한 얘기는 아니고 그쪽에 재능 있는 학생들 개별 상담을 할 수 있는 주제라서 강의에서는 잘 안 다루는 거예요, 제가.
거기는 이제 상당한 천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사다리 걷어차기라는 게 뭐냐면은 서민층과 중산층이 상류층으로 도저히 못 올라가게 되는 상황을 말하는 건데 지금이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기가 너무 힘든 거죠. 왜냐하면 돈의 힘이 너무 막강해졌다는 거예요. 돈의 힘이. 돈으로 부릴 수 있는 게 이 세대들보다 몇만 배 영리한 컴퓨터를 돈으로 살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예전에 대기업에서 왜 서울대 입학생들한테 장학금을 줬거든요. 그럼 장학금을 그게 몇 학번까지였냐면 거의 한 80년대 학번까지는 거의 모든 서울대 신입생한테 대기업에서 장학금을 줘요. 그리고 조건이 뭐냐면은 졸업하고 가급적 우리 기업에 와달라는 거였어요. 근데 의무사항이 아니었어요. 웬만하면 와줘. 그러고서 장학금을 줬어요. 왜냐면은 그 두뇌를 확보하기가 쉽지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사람을 고용하지 않고도 좋은 두뇌를 확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죠. 돈으로. 그래서 학력 차별 없는 사회가 해체가 된 거죠. 왜 스카이 대학 나와도 이제 취직을 못 하더라는 것이죠. 전혀 과거와 상황이 달라진 겁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은 완전히 그런 세상에서 살게 돼요. 지금 고등학생은 과도기지만 지금 현재 초등학생이라면 완전히 상상할 수 없는 세상에 살게 돼요. 지금 우리 부모 세대가 교육받았던 우리의 고정관념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유경제하고 창의농업에 공유경제는 주로 제가 지금 중고등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창의농업은 직접 농부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몇 번 할 거예요. 몇 번 하고 이제 다 그만두고 둘 건데 이게 이제 과거의 상식과 인간의 창의력 자체에 의문을 갖게 됐다. 이제 이게 이세돌 얘기죠.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얼마만큼 오해 없이 정확하게 인지하는가에 대한 도표를 그린 거예요. 그래서 2000년대까지는 약 한 20% 30% 정도 사람의 말을 잘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슈퍼컴퓨터가.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겠죠. 사람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자, 그럼 올해가 2016년이에요. 그럼 어떻게 됐을까요? 딥러닝이라는 것은 뭐냐면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컴퓨터가 뭐라도 막 하게 만들어요. 빠른 속도로. 그런 다음에 그게 맞았으면은 맞은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컴퓨터한테. 그래서 지속적으로 정확성을 빠른 속도로 높여가는 게 딥러닝이고 알파고도 딥러닝으로 탄생한 인공지능이에요. 그래서 컴퓨터의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너무너무 이제 정확성이 좋아지는데 이게 2011년, 12년경에 벌써 95% 정도의 정확성을 갖게 된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의 말을 95% 알아듣는 거죠. 자, 2016년은 어떻게 됐냐면 이미 100%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이 곡선으로 보면. 그래서 지금은 구글에서는 500개 국어를 통번역해주는 것을 개발을 하고 있고 500개 국어입니다. 그리고 5개 국어, 주요 5개 국어를 해외여행 다니면서 바로바로 통역해주는 앱은 이미 나와 있고 휴대폰에 깔려 있어요. 해외여행을 가도 아무 지장이 없어요, 지금. 언어가 정복돼 버린 거죠, 언어가. 근데 그 언어가 정복되는 수준이 거의 3,000개국의 3,000개 언어까지 정복이 될 거예요, 앞으로. 아마 2035년쯤 되면. 계속해서 수많은 언어의 장벽이 사라져가는 거죠. 자, 언어의 장벽이 사라졌을 때에 중요한 것은 어휘력이 아니에요. 물론 기초적인 어휘력은 중요해요. 그거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때까지 꼭 갖춰야 돼요. 그러니까 수능 영어나 수능 국어를 만점 맞을 정도의 어휘력은 필요해요. 근데 어휘력이 좋아도 응용력이 약해서 만점은 못 맞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어휘력은 필요하죠. 왜냐면 어휘력이 사고력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창의성을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애들한테 사전 한 권을 외우라고 꼭 얘기를 해요. 중학생들한테 강의를 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엄마가 사전 한 권 외워라 그러면은 애들이 기절을 할 텐데 왜 그걸 외울 필요가 있고
외우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꼭 읽어라. 읽으면 창의력이 좋아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자 목사님이 성경을 여러 번 읽잖아요. 그럼 그 안에서 그 매주 조금씩 다른 설교를 할 수 있잖아요. 그거랑 비슷한 거죠. 영어 사전이나 국어 사전을 한 번 쭉 몇 번 읽으면 몇 번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딱 한 번만 읽으면 인간은 그 두뇌에서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럼 그 안에 수많은 개념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걸로 응용력이 생기는 거죠. 근데 학생들이 그걸 시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사전을 A부터 Z까지 다 외우라는 것도 아니고 한번 읽으라는 건데 그것조차도 하지를 않는, 실천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해봐. 하면 달라진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국어사전하고 영어사전을 다 읽었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두 개의 언어만. 재밌어요. 다 한번 읽고. 읽다 보면 재밌어요. 처음에는 재미없지만. 그래서 어쨌든 인공지능이 그렇게 지금은 전혀 오차 없이 사람의 말을 알아듣는데 그래서 공부법이 굉장히 달라져야 되는 거고 그래서 다 사전을 한번 읽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건 뭐냐면은 이제 그게 스토리텔링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이 새로운 이야기를 기획하고 새로운 게임을 기획하는 능력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소설을 쓰는 능력이라든지. 그래서 글쓰기 자소서가 계속해서 지금 면접에서 보는 이유가 뭐냐면 자소서를 쓰는 능력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는 능력이 비례하더라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 자신의 스토리를 그렇게 잘 쓰지 못하면 아무리 수많은 재료를 줘도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대학에서도 자소서를 쓰게 하고 기업에서도 자소서를 쓰게 하고 그 다음에 면접을 하는 거죠. 면접은 뭐냐면 면접의 목적은 뭐냐면 자소서의 목적은 뭐냐면 기획력을 보는 거예요. 얘가 뭔가 주어진 재료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뭔가를 기획할 수 있는가를 보는 게 자소서예요. 면접은 뭐냐면은 사업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돌발적인 변수가 많이 생겨요. 돌발적인 변수에 대응 능력이 있는가를 보는 게 면접이에요. 그래서 면접은 절대 예측 불허의 질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야지 문제 해결력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대응력을. 근데 자소서하고 면접을 잘 통과하지 못하는 애들의 어린 시절 조사해 보니까 부모가 정답을 많이 제시한 아이일수록 자소서하고 면접력이 약하더라는 거예요. 그 부모가 이거 해라 하지 말라는 말을 많이 들은 애들이 체질적으로 면접에 약해져 버려요. 일단 자존감이 약하고요. 자존감이 낮고요. 자존감이 낮으면 두뇌는 도파민이 잘 안 나오게 돼 있고 창의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돼 있고 창의력 호르몬이 잘 안 나오게 되면 돌발 질문에 대답을 못하는 애가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 문제는 뭐냐면 자기주도성이 어려서 3살만 넘으면 자기주도성을 존중해줘야 됩니다. 3살만 넘으면. 2살까지만 엄마 품 안에 있는 거예요, 애들은. 동물은 원래 좀 빨리 독립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자율성 자체가 더 빨리 독립하는 게 맞는데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부모가 좀 과잉 보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 자체가 결국에는 자기 자식을 실업자로 만드는 이제 첫 번째 과정이죠. 그래서 그게 3세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3세부터 8세까지. 그때 아이가 자기 주도성을 느끼도록 키우는 엄마가 있고 그거를 못 느끼도록 키우는 엄마가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것 같아요. 근데 아이의 두뇌 속에서는 어마어마한 차이가 생기고 있는 거죠. 미래 돌발 질문에 잘 대답할 수 있는 아이와 그걸 전혀 대답 못하는 아이로 달라지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두뇌 속에서. 그런데 이제 이런 거죠. 면접은 점점점 길어지고 있고 자소서는 누가 대신 써줄 수 없는 상황이 오고 있어요. 현장에 가서 자기 직접 손으로 써야 돼요. 자소서를 이제는. 대학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인재는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그것을 가슴 깊이 느껴야 돼요. 부모가 만들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인재 자체를. 왜냐하면 스페셜리스트를 우리가 누군가를 트레이닝 시켜서 스페셜리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뭔가의 전문가를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바둑을 잘 둔다거나 영어 단어 무슨 대회에 나가서 1등을 한다거나 수학 공식을 굉장히 많이 알아서 수학 문제를 짧은 시간에 잘 푼다거나 이런 스페셜리스트는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하드 트레이닝을 시켜가지고. 근데 그것으로서 돌발 질문에 대답하는 애를 만들 수는 없어요. 왜냐면 그게 반대작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돌발 질문이라는 것은 항상 열린 포용성을 경험하면서 자랐던 애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시키는 거하고 포용력이 강해지는 게 이게 정반대의 영역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에 배웠던 대로 자식을 대하게 되면 그 자식은 그냥 백수의 길로 쭉 가는 거예요. 백수가 나쁜 게 아닙니다. 미래에는 지금 UN 미래보고서 2050을 보면 실업률의 예측이 어떻게 나오냐면 2100년에 100% 실업률로 나옵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2050년이 되면 50%의 사람은 무조건 놀아야 된다는 거죠. 할 일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2040년이면 40%가 놀아야 되고. 그런데 이게 2배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2050년이면 이미 98%가 실업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왜? IT의 발전은 훨씬 예상보다 빠르기 때문에. 인공지능의 발전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미래에는 직장이 없는 것 자체가 정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아예 아예 뭐냐면은 컨셉을 아이를 어딘가에 취직을 시키려는 그런 욕망을 일단 접어야 됩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 그리고 이제 제가 일부에서는 많이 얘기했는데 그러면은 그럼 엄마의 역할은 뭐냐? 엄마의 역할은 그냥 자기 자신을 사랑하고 자기 자신을 개발하는 게 엄마의 역할이에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은 그것을 모방하게 됩니다. 자기 주도성이 굉장히 강해지죠. 그리고 엄마가 자기 일에 바쁘기 때문에 자녀한테 하지 마라 해라라는 그 언어 자체가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그 자녀들 중에서 창의성이 타고났을 수도 있고 일부 퍼센트는 한 5% 정도는 굉장히 좋은 일자리를 얻거나 아니면 창업을 하거나 공유경제 쪽에서 창업을 해서 대기업 총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엄마가 해라 하지 마라 말을 하는 순간 그 5%의 가능성조차 0.5%로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거의 상실돼 버리는 겁니다. 미래 사회에서 자녀가 잘 살 수 있는 가능성을 상실시킨다는 거죠. 엄마가. 그게 이제 핵심이에요. 그래서 미래는 요거만 여기에서만 일자리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기에서만. 핵심이. 창조성. 그 무엇에서든 창조성. 새로운 것에 대한 능력. 그것을 상상할 수 있고 새로운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순발력 같은 거. 물론 이 창조성을 가지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다시피 사전도 쭉 다 읽어야 되고 다양한 전공 분야도 가져야 되고 독서도 다양하게 해야 되고 그런 게 보충이 돼야 돼요. 보충이 돼야 되는 부분이죠. 두 번째가 인간의 어떤 가치 판단이나 가치 판단하는 영역이 국회의원이나 판사들이에요. 감정을 다루는 것이 엔터테이너, 가수, 올림픽 선수도 사실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감정 관리에 들어가요. 우리 축구팀이 이길 때 사람들의 감정이 좋아지잖아요. 그 감정 관리 영역에 들어가고 또 하나는 몸동작과 고도의 손기술과 몸동작을 할 수 있는 것에 들어가죠. 그런데 이 부분은요, 대부분 조기 교육이 필요한 분야입니다. 일찍 두각을 나타내야만이 성공 가능한 분야입니다. 근데 고도의 손기술 중에서 장인이 된다거나 뭔가를 만들기를 한다거나 하는 것은 좀 늦게 시작해도 어떤 직업을 가질 수는 있어요. 누군가를 가르치는 직업이라도 가질 수 있어요. 아주 고수가 아닌 경우에는. 근데 그거 빼면은 왜 중간에 그러면 그동안
많았던 수많은 직업들을 다 어디 갔냐는 거예요. 어디 가고 왜 농업하고 커뮤니티하고 맞춤 서비스만 남느냐는 거죠. 그 수많은 직업들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수많은 직업들이 자동화로 사라질 위험에 처해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보면 47%가 해직될 위험이 크다라고 지금 나와 있는 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연구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에서 취업률이 줄어든 거를 통계 내보니까 이렇게 줄어들었어요. 27%, 30%, 20%, 뭐 70%, 20%. 관리 전문직도 거의 30% 줄었죠. 그 이후에 계속 줄고 있어요. 지금 계속 직업 줄어들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교사, 의사, 약사, 언론, 금융 이런 직업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죠. 한 1%에서 5% 사이 정도는 살아남을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도 희귀병을 다룬다거나 돌연변이를 다룬다거나 미생물을 다룬다거나 뭐 기생충을 다룬다거나 그렇게 그런 어떤 새로운 연구가 늘 필요한 분야의 의사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대를 가려면 1차 전공을 의대를 택하고 2차 전공으로는 심리학을 택하든지 미생물학을 택하든지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은 농생명 쪽으로, 농업 쪽으로, 왜냐면 병충해를 방지하는 그런 쪽으로 그 의학적인 공부가 도움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하나의 학문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최소한 3개 정도의 전공을 통해서 그 사이에서 새로운 뭔가 직업을 만들어내는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없는 부모가 가난한 집의 애들이 점점점 취업을 못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돈이 있어서 전공을 3개를 시킬 거냐고요. 5억에서 10억이 될 텐데 그 학비만.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이 자녀를 위해서 학비를 10억을 쓸 자신이 없으면 남는 방법은 뭐냐? 자기주도적으로 지가 즐기면서 공부하는 방법밖에 안 남는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나이가 연령별로 아이의 스타일마다 다 다르더라는 겁니다. 어렸을 때 산만한 애들은 오히려 운동을 많이 시키는 게 자기주도성이 강해지고 특히 ADHD가 있는 애들은 ADHD가 있는 아이들이 내가 좀 전문 지식을 좀 이제 알아야 되겠구나라고 깨닫는 나이는 무조건 20살 넘어서 옵니다. 10대에는 오지 않아요. 자, 10대에 내가 전문 지식을 좀 공부해야 되겠구나 하는 애들은 약간 자폐 성향이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일부 아이들밖에 없어요. 비정상적인 애들이죠. 근데 핵심은 뭐냐면은 자폐 성향이 있고 책 읽기를 좋아하는 그 아이들은 인공지능에게 직업을 뺏길 위험성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지금 책 읽기를 굉장히 좋아해.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얘가 책 읽기를 좋아해서 내가 엄마는 굉장히 기분 좋아. 기분 좋아할 일이 아닙니다. 걔가 더 취직하기 어려워진다니까요. 앞으로. 오히려 15세 전에는 책하고 완전히 담을 쌓고 운동하고 뭐 게임만 하고 돌아다니고 여행 다니고 엄마 아빠한테 반항하고 하는 애들이 직장을 잡을 확률이 더 높아요. 지금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두고 보세요. 그렇게 되나 안 되나. 그게 왜냐면 인공지능이 우리가 언어의 영역하고 논리수학지능하고 그 언어성 지능을 이미 정복해버렸기 때문인 거예요. 자, 인공지능의 책 읽는 속도하고 여러분의 초등학생의 책 읽는 속도가 몇 배가 차이가 날 것 같아요? 몇 조배 차이 날 겁니다. 몇 조배. 거기서 어떻게 책을 이렇게 읽는 속도로 어떻게 인공지능을 따라갔냐고요. 그러니까 이런 강의인데 저번 주에 했는데 지금 짧게 지금 압축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도 넘어가.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좋았던 이런 직업들, 그 다음에 연봉이 6천만 원, 7천만 원 했던 제조업에서 일했던 아주 근육맨들, 이런 사람들이 다 이제 실업자가 돼가고 있죠. 현재 지금 뉴스 보고 있잖아요. 뭐 3만 명 실업위기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정부에서 돈을 투입하기로 했다. 무슨 업종으로 지정을 해서 조선업을 이 얘기 지금 듣고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날 것 같아요? 몇 명이나 그 돈으로 구제를 받을 것 같으냐고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거를 제가 정말 학부모 교육에서 이 맥나마라 얘기하는 건 처음이에요. 처음인데 월남전에서 미국이 패망을 한 거예요. 졌어요. 상상도 못했습니다. 미국이요. 저기 이제 월남을 공산화되는 걸 막기 위해서 군대를 파견할 때 예상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게 3개월이었어. 우리는 3개월이면 얘네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월남에 간 거예요. 그런데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그 이제 월맹군의 지도자죠. 호치민이라는 사람이 그 이전에 프랑스하고 싸우고 강대국이랑 계속 이제 싸워왔어요. 그리고 호치민 밑에 지압 장군이라는 그 월남의 이순신 장군으로 칭송을 받는 장군이 한 명 있어요. 근데 그 막강한 미군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월맹군이. 이 스토리가 지금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인공지능 로봇을 이길 것인가에 힌트가 들어있어요. 어떻게 미국을 이겼느냐는 거예요. 그 무기도 변변치 않은 애들이. 첫째, 호치민이 미국을 상대하기 위해서 전략을 짭니다. 우리는 2000년까지 싸우겠다. 약 35년 정도를 싸울 각오를 합니다. 첫 번째 한 게 뭐죠? 벙커를 만들어요. 지하. 왜? 우리는 미국의 무기를 이길 수가 없으니까. 지하에 숨어 있다가 가끔 나와서 게릴라식으로 싸울 수밖에 없다. 자기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한 거죠. 그래서 나무 위에 올라가서 계속해서 저격하는 거죠. 사실 그 저격으로 제 아버님도 돌아가셨어요. 월맹군한테. 월남대에 전사하셨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무나 현명한 전략이었던 거죠. 자, 이 전략이 우리 자녀들하고 뭐가 관계가 될까요?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30년 계획을 세워야 돼요. 예전에 단기적으로 이룰 수 있는 일들 중에 몇 가지가 있었죠. 명문대만 보내면 돼. 또 하나, 고시 패스만 하면 돼. 이런 거였어요. 자격증. 근데 지금은 학벌과 자격증이 전혀 소용없는 그런 시대가 됐고 이미. 끝물이에요, 끝물. 조금 남아있을 뿐이에요. 그냥 그 단맛이 조금 남아있어요. 끝났어요. 학벌과 자격증 시대가. 그래서 단기적으로 뭔가 이룰 수 있는 게 없어요. 여러분 자녀를 두고 최소한 30년을 생각하라는 겁니다. 자녀의 성공을. 그래서 제가 학부모관에서 계속 외치거든요. 자녀가 55세가 될 때까지는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판단하지 말라. 여러분 자녀가 55세가 될 때까지는 3, 40년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 전에는 자기 자식이 잘났다고 자랑도 하지 마세요. 명문대 갔다고 어디 가서. 그건 자녀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국제중 특목고 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언제 망가질지 몰라요. 지금 사회는. 학벌과 자격증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길게 보셔야 됩니다. 길게 그 자녀의 두뇌 속에서 어떤 잠재력이 자라고 있는가만 보셔야 된다고요. 길게. 자, 지압 장군이 프랑스 포대를 깨부실 때 어떻게 했냐면은 정상 위에 프랑스 군대가 있고 밑에는 그냥 거의 벼랑과 같은 데예요. 그래서 도저히 침략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다 보이잖아, 위에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지압 장군이 국인들한테 새로운 작전을 하더랍니다. 모든 포대를 나뭇잎으로 위장을 해요. 위장을. 그런 다음에 그 정상에 이르기까지의 그 시간을 굉장히 길게 잡습니다. 그러니까 사정권까지의 시간을. 왜? 개미보다 더 빨리 이동하면 들킨다는 것이죠. 바람 부는 날 하루에 50cm를 움직입니다. 하루에. 포대가. 무슨 얘기냐면, 자, 성격 급하면 어떻게 돼요? 야, 빨리 프랑스군 쳐부셔야지. 그래서 포 들고 갈 거 아니에요. 하루에 50cm.
나뭇잎으로 위장한 다음에 바람이 슉 불어오면 바람 안 불 땐 가만히 있어. 바람이 불어. 프랑스군이 수많은 포가 자기 기지로 다가오고 있다는 걸 전혀 못 알아봐. 바람 불 때만 조금씩 움직이니까. 한 방에 당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포대가 그 기지의 사정권에 있을 때 일제히 발사. 거기 공항 다 없어지고, 공항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보급 부대가 올 수가 없잖아. 비행기가 착륙을 못 하잖아요. 거기는 프랑스군 전멸이지, 전멸. 하루에 50cm. 상상이나 하세요. 적을 무찌르기 위해서 바람 불 때만 조금씩 이동해요. 이게 급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뭐든지 너무나 강력하기 때문에 인공지능 로봇은 그 당시에 미군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맥나마라라는 그 전 미 국방부 장관이 자기가 월남전에서 패배한 이유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그 월맹군이 그렇게 공격하리라고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아예 상상 밖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 전투에서는 손자병법에서 나오는데 기본적인 게 있거든요. 상대방이 예측하는 방식으로 전쟁을 하면 안 됩니다. 이기려면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장소에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내가 그 체력이 약할 때는 전투력. 그게 핵심인데 정확하게 그렇게 한 겁니다. 미국한테. 그래서 미국이 졌죠. 그래서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한마디를 합니다. 이 사람이. 자, 성공률 100%는 뭐냐면은 모든 변수를 다 측정 가능할 때는 성공이 100%다 이거죠. 그러나 변수를 100% 측정할 수 있는 인간 자체가 없어요. 자, 그런데 내가 지금 알지 못하는 것이 분명히 있고 그런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데 그것을 아마 굉장히 중요할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제가 제시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닥치는 그 미래가 사실은 실감 안 나는 미래인데 아마 그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면 성공률이 80%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체험하지도 못했고 아직 그런 세계가 오지도 않았고 그런 미래를 측정하지 못한 것의 미지수에 대해서 그게 뭐 중요하겠어? 라고 생각하면 성공률은 50%. 이때부터는 실패율이 더 높아지죠. 실패율이 50%. 자, 그런데 내가 지금 들어보지도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을 거야. 무시할 때 실패율이 100%입니다. 이게 맥나마라가 반성하면서 했던 얘기예요. 우리가 왜 그 허약한 월매군한테 졌는가? 이거였다는 거지. 측정하지 못한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의외의 방식으로 싸워버리니까 미국은 엄청나게 죽고 우리는 한국군만 5,000명 이상이 죽었고 미국은 더 많이 몇만 명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막 반전 시위나고 이랬던 거예요. 월맹군은 벙커 속에서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많이 죽지는 않았을 것 같고 대부분 민간인들이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민간인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어쨌건 지금 우리 부모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직 내가 체험하지 못하고 측정하지 못한 것이 상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일단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면 실패율이 확 줄어들게 된다는 거죠. 이거 제가 한번 유튜브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 그러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금수저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의 금수저가 세계적인 금수저에 비하면 금수저가 아니라 은수저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의 금수저는 더 강한 플랫폼 기업한테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금수저랑은 상대가 안 되네 내가. 저기 자본력이 너무 강한데. 그래서 대기업들이 지금 어디로 이동을 했죠? 생필품하고 먹거리 쪽으로 이동을 하는 경향이 계속 강해져 왔던 겁니다.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되니까 외국계 대기업하고 상대가 안 돼.
싸워서 내가 돈을 벌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 돼요? 야, 그래도 사람들은 먹고 살아야 되잖아. 설마 빵하고 밥하고 김치하고 양파를 안 먹겠어? 대형 마트를 차려버려. 대형 마트. 거기서 자금을 획득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의 이제 비겁하고 돈 있는 사람들의 마인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쌀 같은 거에 그 식료품에 투자해. 설마 스스로 다 굶어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뭐 얼마나 되겠어? 거기서 돈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소기업하고 그 영세업자들이 하는 품목이 전부 대기업에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국내의 금수저가 은수저와 동수저의 자리를 차지하는 현상이 계속 강화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저기 거제도나 뭐 저기 지방에서 보습학원을 차리는 사람들은 스카이대학 출신이 없었어요. 그 지역 국립대 출신이었죠. 뭐 진주라고 치면은 뭐 경상대나 그런 출신들이 학원을 했었죠. 지금은 어디 가나 스카이대예요. 학원장. 왜 그래요? 서울에 학원을 할 자리가 없어. 서울은 딱 봤더니 스펙이 더 좋아. 스카이대학 나온 다음에 하버드를 갔다 왔어, 이 사람. 그리고 학부모를 다 이게 원장을 다 붙여놨어. 서울에서 학원을 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저 거제도 막 섬까지 가는 겁니다. 서울대 나와가지고. 그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가 계속 목수저가 돼가는 과정이죠. 그런데 핵심은 뭐냐? 과거에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였던 사람들은 뭐가 있냐면 마지노선이라는 게 있어. 에이, 내가 막노동까지는 못하다잖아. 이런 게 있단 말이야. 내 체면에, 그리고 우리 부모님이 재벌 소리 듣던 우리 부모님 준 재벌인데 이러면서 내가 이런 일까지 해야 돼? 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걸 파고들어야 돼. 그걸. 누구도 귀찮아서 힘들어서 쉽게 하지 못하는 곳에서만 공유경제가 새롭게 탄생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재벌은 아니지만 내가 너한테 최고급 유모차는 사줄 수 있어. 또는 뭐 맛있는 외식은 사줄 수 있어. 뭐 이런 식으로 오히려 중산층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자기 자녀를 굉장히 럭셔리하게 키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게 엄청난 함정이에요. 무슨 얘기냐? 자기 부모가 재벌도 아니고 준재벌도 아닌데 얘는 힘든 일을 하기 싫어하게 돼. 그래서 마지막 희망의 사다리, 즉 현장에서 힘들고 몸이 좀 힘들어도 그걸 참을 수 있는 능력 자체, 그게 사실 마지막 사다리예요. 신분을 바꿀 수 있고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사다리란 말이에요. 그 마지막 사다리를 누가 없애버려요? 어설프게 자식한테 잘해주고 싶은 부모가 그 마지막 사다리를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차별성이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재벌 자녀들을 이길 만한 품성이 못되게 길러버리는 거예요. 그냥 우리 형편에 너도 아르바이트 해야 돼. 너 공부하지 말고 아르바이트 해. 초등학교 때부터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애들은. 뭐 왕따 되면 어떡해요? 왜 걔네들이 왕따가 되죠? 그 부모가 왕따 되면 어떻게 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왕따가 되는 거예요. 부모가 굉장히 돈이 없어도 당당해야 됩니다. 돈이라는 게 별거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 부모부터가 벌써 자본주의 영향력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부모가 자본주의 영향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한 인문학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기 마음을 닦는 노력.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건 기본 공식입니다. 돈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해요? 책이에요. 책. 그 부모부터가. 부모가 책 보느라고 자식 밥상을 안 차려줘야 된다고요. 배고픈데 네가 차려 먹어. 엄마는 책 보는 게 취미고. 엄마 새로운 책 쓸 거야. 그리고 엄마도 석사학위, 박사학위 받고 싶어. 나 지금 공부해야 돼. 왜 내가 네 밥상을 차려줘야 되는데? 너도 이제 나이가 5살이 넘었잖아.
5살 넘었으면 네가 직접 밥을 해 먹어야지. 어떻게 엄마한테 밥을 달라고 그래. 원래 인류는 5살부터 자녀들을 요리에 참여시켰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그걸 상실해버린 거예요, 지금. 5살부터 요리에 참여시켰고 15살, 14살이 되면 사냥에 참여시켰어요. 그리고 여자애들은 14살, 15살 되면 이제 애를 낳아서 기르기 시작했고 그게 성인이 되는 나이입니다. 14살이 원래. 만 14세가. 전 세계의 85%의 문화권에서 만 14세 성인식을 해요. 그리고 그 일부 나머지가 19세, 18세에 성인식을 합니다. 다 일치해요, 그게. 근데 그게 뇌과학을 제가 공부해보니까 정확하게 일치한 나이예요. 이성의 발달은 만 14세가 넘어야만이 비교적 어른과 대화가 될 정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법률에서도 14세 미만은 형사처벌을 안 하는 겁니다. 왜 이성이 발달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로부터 이게 보니까 얘가 발달되지 않은 걸 이미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두뇌를 알지 못하고 그 법률을 제정했지만 경험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14세 때까지는 얘가 약간 또라이더라.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않더라. 근데 그 14세, 15세까지 또라이처럼 마음껏 행동했던 애들이 창의력이 더 좋아진다는 거죠, 창의력이. 면접력도 좋아지고. 그래서 아까 그 역설이 발생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오히려 초등학교 차분하게 책 보는 애가 실업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이제 MIT의 맥카피 교수가 지적한 화이트 칼라 직업의 위험이 더 빨리 온다. 공부를 많이 한 사람들이 더 빨리 실업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실업자가 더 늦게 오냐? 좀 머리가 안 좋아서 손발을 고생을 많이 해본 사람. 이 사람이 더 오랫동안 직장에 근무하게 된다는 거죠. 분석을 해보니까. 왜? 머리 발달의 인공지능이 훨씬 더 빠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된 마당에 우리가 자녀한테 무슨 공부를 잘하라고 얘기를 할 거면 이렇게 된 마당에 오히려 잘 놀고 잘 즐기고 제가 계속해서 강의에서 얘기하지만 자기 DNA를 이 후속 유전학적으로 자기 DNA를 굉장히 고수로 만들도록 바꿀 수 있는 바탕이 더 중요해요. 근데 그 자기 DNA를 IQ를 뛰어넘어서 고수로 만들 수 있는 바탕은 어디서 만들어져요? 그게 바로 몰입 능력에서 만들어집니다. 즐기는 능력. 그게 가장 좋아요. 그래서 그 즐기는 능력을 우리가 애들한테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요? 애가 뭔가에 빠지면은 배고픔과 오줌 마려운 걸 잊어버려야 돼요. 자, 우리 공부시키려고 하면 애들이 엄마 나 잠깐 화장실 좀. 엄마 나 목말라. 엄마 뭐. 엄마 배가 좀 출출한데? 그 신호가 뭔 줄 아세요? 그 부모가 그 자식을 뭔가에 몰입해본 경험을 전혀 주지 못한 겁니다. 언제? 10살 이전에. 10살 이전에 진정한 몰입을 맛보지 못하면 공부에도 몰입을 못하는 애가 됩니다. 근데 자, 공부라는 것은 이왕 공부할 거면은 부모가 시켜서 내가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공부하는 거하고 자기가 정말 공부가 좋아서 하는 거하고 현격한 차이가 나더라는 거예요. 20살 정도가 되면. 그러니까 공부는 뭐냐면 아이들이 즐기지 않으면 시키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 직장에 오래 버틸 수가 있는 거예요. 어설프게 공부시키면 실업자 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지금 시대예요. 그래서 후속 유전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아이가 뭔가를 진정으로 즐기게 되면 거기에서 좋은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왔을 때 DNA에서 장점 DNA는 확성기가 달리고 단점 DNA는 자물쇠가 달리는 작용이 끊임없이 일어나더라는 겁니다. 평생. 그래서 비록 어렸을 때는 멍청했는데 얘가 15살, 20살, 25살 되더니 얘가 뭐 배고픈 줄도 모르고 뭐 오줌 마렵다는 얘기도 안 하고 뭔가에 막 몰입하더니 어느 순간 10대 후반하고 20대에 뭔가를 딱 창업하는 거예요. 미국의 강력한 벤처기업들이 그렇게 탄생을 합니다.
아예 뭐 5살, 3살부터 뭔가에 몰입하는 습관이 엄청나게 있는 거죠. 자, 허사비스. 알파고 딥마인드의 그 CEO 허사비스가 그냥 게임만 했어요. 거의 프로그램 개발하고 게임만 하고. 뭐 우리 공교육처럼 국영수 공부한 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근데 그 몰입을 3살부터 한 18살까지 이 기간 동안에 뭔가에 몰입하는 기간이 길수록 그 아이는 천재가 되거든요. 적어도 그 분야에서는 천재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조차 어찌할 수 없는 굉장한 천재가 될 수 있어요. 인공지능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은 그 스토리텔링 능력이고 뭔가 의미 부여 능력이고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능력이고 뭐 그런 거거든요. 아무튼 이 초등학교하고 유치원 시스템하고 초등학교 시스템은 아이들을 몰입을 못하게 만들죠. 그래서 부모라면 절대 교육을 유치원이나 공교육에 맡겨서는 안 돼요. 그게 뭐냐면 그걸 뭐라 그러지? 자기 의무를 다 못하는 무슨 범죄가 있잖아요. 범죄. 직무유기. 직무유기라고 하잖아요. 그게 직무유기예요.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계속해서 자식한테 신경을 쓰면서 엄마는 뭐를 해야 돼요? 자기 개발. 자기 일. 그러면서 5살만 넘으면 계속 집안일 돕게 만들어야 돼요. 그게 이겁니다. 자, 목수저라면 이제 서민층 미만이에요. 동수저가 중산층 정도 보면 돼요. 목수저라면 뭐냐면 자기 자신의 보호망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무가 식기가 되려면 오칠을 해야 돼요. 황칠을 해야 되고 그 오칠과 황칠이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그게 어려서부터 몰입을 함으로써 형성된 전문지식이에요. 즉 중학교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 전문지식 그게 오칠입니다.